소개해 드립니다. 밥심이 인심을 부르고 인심이 성공을 부른다 라고 굳게 믿고 뚝심 있게 나아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SLFMB 킹콩 부대찌개 이종근 전무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킹콩 부대찌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성공사례라고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저희 브랜드 한번 소개하면서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러 번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계약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 사례, 조심해야 될 사례들,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해외 시장에 노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SLFMB라고 하는 킹콩 부대찌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글로벌 해외 진출에 관련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공부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2010년도에 처음 회사를 설립을 해서 11년도에 이제 킹콩 부대찌개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해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거는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19년도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사실 그 앞전에도 2015년도에 저희가 중국이랑 MOU까지 체결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해외의 관심 때문에 19년도 이후에 코로나 이어서 지금까지 해외 시장에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킹콩 부대찌개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패스트푸드 같은 어떻게 좀 보다 더 고객들이 찾기 편하고 남녀노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브랜드를 좀 리모델링 하여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부대찌개 2011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는요, 사실 브랜드로 알려져 있었던 프랜차이즈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 설립했었던 곳이 신림동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신림동 쪽에서 저희가 기사식당 골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대찌개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먹으러 들어갔을 때 라면 사리를 추가적으로 시키지 않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왜 돈을 따로 받을까? 그리고 일반 식당들에서 이 공깃밥을 추가로 돈 내고 사 먹을 정도의 인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랑 식당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희가 사리면이랑 공깃밥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거는 한류의 문화에 대한 세계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해외의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잘 되고 있었던 부분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집중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봤었던 거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 증감률, 그리고 해외 한식에 대한 소비 분석, 그리고 우리가 왜 해외에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가 6,000개, 지속되는 인건비에 대한 증가, 지속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강화, 인구 감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국 안에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처음 해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거는 저희 브랜드 안에 있는 매장들에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에 의해서 한번 대만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 지점을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은
대만에서 홈쇼핑에서 한국 관광을 했을 때 저희가 패키지로 한국에 갔을 때 먹어야 할 음식 중에서 3위가 부대찌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럼 우리는 타겟층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쪽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아시아 쪽에만 관심을 가지냐라고 했을 때, 사실 햄 소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 햄 소세지는 서구 문화에는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고 저급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화교를 타겟으로 갖고 있는 이 동남아 시장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동남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나가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중에서 한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매출이 경영상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가에 대한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마다 해외 진출을 했을 때는 각자가 회사에 따른 목적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소스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해외 수출을 할 때 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해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도 처음 접했었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였냐면요. 사실 부대찌개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육수, 그리고 양념에는 소고기가 함유된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골 육수 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념 안에는 소고기 다시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 나갈 때는 사실 이런 성분들이 모두 빠져야지만 수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소스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현재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쪽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의 유형에 있어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자 투자, 그리고 직접 진출, 국제 가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대부분 맺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가맹점을 운영을 해본 이후에 마스터로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출에 대한 희망 사업 방식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던 걸 조사했더니 마스터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에서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직접 진출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상반된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진출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는 그 지역에 대한, 그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가 법률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경험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주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장점이었고, 그리고 합자 투자에 대한 방식은 사실 저희가 합자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번 제휴를 받았지만 한국에 있고 해외에 있다라는 어떤 거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리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라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마스터 프랜차이즈 위주의 진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도 현지화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자연스럽지만 외국인은 이해에 불과한, 사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대기실에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도, 우리 부대찌개라고 하는 브랜드는 사실 현지화하기도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사실 해외 나갔을 때 가장 큰 느낌은 뭐였냐면요, 한국 사람처럼 부대찌개를 4인분을 시켜놓고 같이 숟가락을 떠먹는 문화라는 건 없습니다. 가장 크게 이걸 어떻게 타파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필리핀 매장에 오픈을 할 때는 아예 쇼핑몰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가스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인덕션을 최소한 2개라도 놓고 골라 먹을 수 있게끔, 여러 명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게끔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지만, 저희도 실수했었던 부분들은 어떤 거였냐면요, 쇼핑몰에서 인덕션 2개가 들어가고요, 테이블이 25개가 됐을 때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최초 신청했던 게 100kg였습니다. 근데 동남아 자체가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허가 자체가 캔슬이 됐습니다. 전력량을 또 줄이고 최종적으로 이 허가만 받는 데까지만 4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테이블 상판을 다 바꾸고 다시 원 버너로 들어가서
하는 데까지 토탈 약 한 7, 8개월의 공사기간과 허가기간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처음에 관가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게다가 그 매장 안에 가장 크게 차지했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가 처음 들어갔었던 매장의 평수는 90평입니다. 90평 안에서 이 1호점부터 시작을 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다 보니 적어도 2호점, 3호점까지는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 때문에 무리해서 워크인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크인의 전력, 이 전력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굉장한 사용량을 차지하다 보니 그 허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부대찌개라 함은 저희에 대한 선입견일 수 있겠지만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어지는 게 부대찌개인데 단순하게 그냥 끓여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주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점차 새로운 모델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지화에 대한 가장 큰 건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먹는 방식에 대한 어떤 현지화. 물론 사실 그 나라 자체가 매운 것을 못 먹고 잘 먹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오리지널이라는 부분들은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동남아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동남아 시장은 굉장히 인건비도 적고 그리고 굉장히 소득수준이 낮은데 이거 괜찮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분들은 이 저가 시장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아니라 화교분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쇼핑몰에 편안하게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4월 작년 이제 10월 달에 필리핀 박람회를 갔습니다. 박람회를 가서 앞에 나가서 그 일본 라멘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날 박람회도 1일차 끝났겠다. 적잖하게 이제 술도 한잔 했고 국물이 먹고 싶어서 라멘 국물이라도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라멘집을 찾아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적은 양의 라멘이 한국 돈으로 14,000원에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생각 들었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박람회장 안에서 현지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는 2,000원에 오지만 이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그 가격들은 14,0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핀에서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인근에서 판매하고 있는 1인분에 대한 가격을 다 조사하고 저희가 그래도 좀 저렴하게 판다라고 하는 게 한국 돈으로 1인분에 12,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과 그 현지 시장 그리고 어떤 그 시장을 우리가 타겟을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도 분명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지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해외 여행에 대한 자유와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한국에서 먹어봐도 이 맛이 똑같은 맛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메뉴는 적어도 오리지널 하나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맵기를 더 매운맛 그리고 덜 매운맛 그리고 아예 다른 맛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드셔본 분들이 한국에 와서 먹었을 때도 아예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차이를 못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대만이라든가 필리핀의 현지에 있는 음식을 지금 매장이 있는데 저희도 중간중간 그쪽에 들릴 분들이 있으면 부탁을 해서 한번 꼭 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우리랑 현재랑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다행스러운 거는 오리지널 기본에 대한 맛에 대한 것들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물론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골 육수 베이스가 아닌 재료가 들어갔고 그리고 양념에서도 소고기 다시다가 아닌 다른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바뀐 재료들 때문에 원초적인 맛이 바뀌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걱정은 많이 했지만 다행히 잘 표현돼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브랜드나 색깔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이용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으로서 해외 진출할 때에 대한 여유 있게 준비하고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여러 명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해외 수출 바우처라든가 그리고 해외 지사화 사업 저희도 처음에 이것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요. 저희가 처음 맺었었던 인도네시아를 계약을 했을 때 현지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분을 저희 직원처럼
고용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해야 할 업무들을 위탁을 해서 맡겨가지고 저희 시장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재료 조사 그리고 현지에 있는 업체들을 섭외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에 의한 절차.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그 특허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랑 계약을 맺고 알았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랑 똑같은 로고가 2015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등록을 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네임 자체가 킹콩이다 보니까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킹콩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곳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저희의 그 숙제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킹콩이라는 이 이름을 달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상표권 분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게 됐는데 해외에 저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특허청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와 같이 협약이 맺어져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신속하게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 이것을 사실 저희는 여러 개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하는데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Q&A는 마지막에 받기로 하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아마추어 같이 설명을 드리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분 모시겠습니다. 치킨은 로봇이, 서비스는 사람이 경제적이고 스마트한 점포를 실현한 주식회사 로보아르테 로버트 치킨 강지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로보아르테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사전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로서는 사실 저 끝에 앉아 있어도 사실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것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을 진출하면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로 진출하면서 한 F&B 스타트업이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구나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Q&A 시간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도 주셔도 감사하고요. 좀 부족하지만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로버트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동시에 조리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로봇은 튀김 로봇이고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도 저희 로봇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에 제가 이런 튀김 로봇을 만들기 되게 쉬울 줄 알고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고 로버트 치킨이라는 자그마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로봇을 개발시켜 나갈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튀긴 횟수들을 저희가 누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2020년에 저희가 처음 매장을 열었었는데 2년간은 저희 클라우드로 관리할 생각도 못했었고 데이터들 다 날렸었는데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 서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남짓되는 저희 한국에 있는 매장들과 그리고 해외에 하나씩 나가 있는 그런 매장들 그리고 뭐 GS25나 BHC 또 해외에 있는 다른 편의점들 그런 곳들에 나가 있는 저희 로봇들이 튀긴 횟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현재 2018년 9월 5일부터 지금 거의 6년차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저희가 다른 브랜드들 로봇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네,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봇을 만드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저희는 로봇팔을 공기계로 사와서 저희가 실제로 손도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부 그리고 튀김 로봇까지 다 설치하고 조립하고 심지어는 AS까지 다 같이 하고 있는 올라운드 조직입니다. 때문에 BHC나 아니면 좀 굉장히 눈이 높은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본사의 허락을 점주님이 직접 받아오면서까지 저희 로봇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왔던 것들, 그 매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동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로봇이 여기서 어떻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매장 운영해본 친구들이 만든 것이다라는 데에 굉장한 신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점주님들이 본사를 설득해서 렌탈을 하시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네, GS25 같은 편의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는 튀김 로봇 로버트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그 로봇과 그리고 뉴욕 매장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칵테일 로봇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반죽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팔 아니어도 뭐 그냥 기계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의뢰들이 있었어서 개발하였고 프로토타입 완성되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운영해보고 어떻게 쉐이킹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치킨이 나오고 어떻게 흔들었을 때 돈가스가 잘 튀겨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션 스크립트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저희가 그 모션을 구현해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에서 원하는 쉐이킹을 고르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관리 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해외 내용인데요. 저희는 전방 사업 전방하고 보고 있는 곳이 사실 미국입니다. 로봇을 다루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 어디인가 생각했을 때 사실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영업을 하기보다는 저희에게 아주 준비도 되지 않았던 때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이미 캘리포니아는 이제 4월 1일부로 $20 이상의 시급을 줘야만 사람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은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직접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빨리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는지 뭐 6주가 걸리니 4주가 걸리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해외 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누리치킨이라는 처갓집 양념통닭의 미국 내 브랜드 그리고 너브랜드 치킨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킨 브랜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런 브랜드들이 K 치킨의 위상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바 같은 이런 영국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치킨을 찾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킨을 하지 않는데 라고 하셨다가 그럼 로봇을 쓰면 되겠다라고 하셔서 도입을 하신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로 나가기 위해 준비했던 거는 로봇에 꼭 필요한 인증들 그리고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로봇 청소기 예를 항상 많이 들어드리는데 저희가 로봇 청소기를 쓰기 위해서 인테리어 다시 하지 않듯이 이미 쓰고 계시는 주방에 저희가 로봇을 놔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고객들의 니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천장이나 이런 걸 뚫을 필요 없이 그냥 튀김기가 있으시면은 뭐 그게 린나에든 피코사의 뭐 어떤 튀김기든 상관없이 저희가 쓰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저희의 최대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온 대기업에서 만든 치킨 로봇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공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니치마켓 작은 이미 운영하고 계신 주방에 저희가 놔드릴 수 있습니다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가 설치해드린 캘리포니아에 있는 매장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성수동에 사실 족발집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개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트럭에도 설치할 수 있었고요. 네,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고, 네. 다행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 여기 영국에 계시는 편의점주가 저희 로봇을 사신 경우이고, 뭐 누리치킨도 사실은 누리치킨 본사와 점주님이 공조하셔서 로봇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쓰시는 상황인데, 저희의 좀 특이한 점은 아무도 라부터 치킨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뉴욕에 니네가 직접 나간 거라는 그런 상상은 전혀 하지 않으셨으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케팅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파트너사가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저희가 직접 진출해서 그 랜드로드와 계약서 사인을 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실제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까지 하는 250평 규모의 굉장히 큰 매장을 한국에서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미국에서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는데요.
렌더링한 그런 그림대로 공사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6개월이면 공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사실 한국에서는 2개월이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공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이렇게 공사하는 중에 성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성면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하루면은 다시 청소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성면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을 바로 잠가버리고 니네 다 나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렌트를 5개월을 냈지만은 공사를 하나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저희는 맨하탄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맨하탄에 계시는 선배님들 뭐 원조나 아니면 유명한 이제 그런 고깃집도 하시는 분들이 1년 안에 하기 힘들어 그 정도 규모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아니 나는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1년 반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따가 Q&A 때 실제로 직영 매장을 열 때 뭐 미국에서의 힘든 점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능히 답을 해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직영 오픈한다라고 했더니 앞서서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스터 프랜차이즈 의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맹 1호점이 오픈된 뉴욕의 강 건너에 있는 롱아일랜드 시티에 끼니라는 한식집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부탁은 2개였습니다. 라버트 치킨을 하게 해달라. 직영보다 늦게 10개까지도 해주셨어요. 너희가 마케팅으로 뭐 제일 먼저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수용할게. 2번째는 대신에 주방 공사를 최소화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에 오픈을 하게 되고요. 네, 이번 주에 오픈한 이제 멕시코시티 매장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략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었는데 마스터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처음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저는 항상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이상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오히려 이분과 같이 계약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좋은 파트너가 왜 필요한지 얼마나 내가 아직과 교만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장이 컴팩트하고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네, 필리핀은 이제 7월 오픈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그 특성상 이제 몰의 그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9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 나간 매장이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시행착오가 굉장히 있었었던 게 저희가 직접 직영한 건 아니었지만은 간접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됐던 것이 아마 뒤에서 이제 임재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몰 위주의 그런 생활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몰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나 이거 금방금방 사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치킨의 특성 그리고 음식 자체 음식에 맞는 그런 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아마 이제 좀 이따 질문 중에 왜 뉴욕이었냐 이런 질문도 해주실 것 같은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까 BBQ 영상에 나왔었는데 BBQ 같은 경우는 일매출 막 $40,000 이렇게 찍는 그런 이상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주 대표님께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으셨고 미국에서의 그 인기는 치킨의 인기라고 하기보다는 저 같은 이제 작은 브랜드의 대표가 얘기하면 힘이 안 실리지만 최근에 이제 어남 선생이라고 하는 이제 류수영 그 배우가 스탠퍼드에서 강연을 하고 왔을 때 했던 얘기가 요즘은 한식 모르면은 힙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게 한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식을 느끼려고 비빔밥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을 느끼려고 치킨집에 가고 잡채 먹으려고 치킨집 가고 약간 그냥 치킨집에서 한식 팔고 한식집에서 치킨 팔고 이런 문화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로봇을 많이 판 곳들도 대부분 한식 집들 아니면은 편의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다. 그래서 10시부터 10시까지만 치맥 매장을 열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렇게 그냥 낮에는 1층에서 이렇게 드시고 지하에서 저희 이제 사실 사 먹지도 않는 이제 그 소맥타워 이런 것들이 그 150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단가가 굉장한 나라여서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절대로 섞지 않아요. 젓가락을 섞지 않고 파전 4명이면 파전을 4개 시킵니다. 그리고 그냥 싸가고 가면 그런 동네여서 그런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가격 설정을 하고 그리고 메뉴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내용들 네, 공유해드리고 저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피자 파는 맥도날드를 만들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브랜드가 된 주식회사 고피자 임재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피자 임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고피자는 이제 피자 에브리웨어 컴퍼니라는 비전으로 전 세계에서 피자의 접근성을 가장 높게 만드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방금 치킨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의 1등 브랜드와 전 세계 1등 브랜드, 외식 브랜드의 시가총액의 차이는 이만큼이나 납니다. 1,400배가 나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있고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죠. 결국 이 크기의 차이,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의 차이와 방향성의 차이를 가름짓는 것은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피자는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브랜드고요. 제가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지금도 일주일마다 매일 먹는데 저는 맥도날드가 맛있어서도 먹지만 가격이 싸고 빨리 나오고 혼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 접근성이 높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피자는 햄버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음식이 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고피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빠르고 피자를 싸고 피자를 혼자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처음에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자가 왜 맥도날드 같을 수 없는지를 그 주방 안에서 다 배웠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보니까 한 번 만들 때 비싸고 크게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다. 그래서 피자가 소비자들에게 태초부터 이렇게 불편하고 접근성이 낮은 음식이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피자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빠르고 작은 공간에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분야의 뭐 식품공학이나 기계공학이나 로봇이나 AI 쪽 기술들을 접목해서 주방을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2016년도에 푸드트럭 한 대로 시작을 했었고요. 8년이 지난 지금 이제 고피자는 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푸드테크 브랜드이자 이제 피자 브랜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기업 가치가 높은 푸드테크 뭐 초기 외식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GS나 뭐 CJ나 얼마 전에 태국의 CP그룹에서도 투자를 해서 약 6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기술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저희 도우고요. 피자 오퍼레이션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사람 스킬이 많이 필요하고 공간을 많이 요하는 게 도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푸드테크 기업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보다도 오히려 이 미리 만들어진 파베이크 도우가 더 저렴하게 더 많은 물량이 더 맛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우에 토핑을 하는데 토핑이 매장마다 전바점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매장을 빨리 출점할수록 그 전바점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AI로 촬영해서 그 정확도를 관리하고 잘 못하는 매장부터 교정할 수 있고 알바생들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개발을 했고요. 유튜브에 이제 고피자 뭐 AI 스마트 토핑 탭을 이렇게 쳐보시면 실제로 크루가 토핑을 할 때 그 과정을 뭐 예를 들어 토마토 소스가 80% 발렸다, 90% 발렸다, 뭐 페퍼로니 햄이 3개 빠졌다 이런 수준까지도 모두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우와 토핑 어떻게 보면 피자의 첫 그 두 파트가 이렇게 기술 두 가지 분야의 기술로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오븐에서 3분 만에 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븐에서 구워진 거를 이제 아까 강지영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유사한 이제 자동화 설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으로 잘라서 따뜻하게 이제 보관해 주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식품공학적인 기술, AI 기술, 기계공학, 그다음에 로보틱스까지 여러 분야의 기술들을 접목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좁은 공간에서 쉽고 빠르게 누구나 피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보내주신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좀 여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매장들, 그냥 어디나 설치할 수 있는 매장들을 토대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500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100개 거의 직영점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 80개의 직영점, 20개의 가맹점이 있고요. 국내에는 약 130개의 일반 매장들, 그 다음에 GS25 안에 편의점 안에 입점해 있는 200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국에서 약 50만 명이 매월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올해 안에 약 거래액으로는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하지만 브랜드로서 고피자라는 1인 피자 브랜드로서도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희가 인도에 2019년도에 직접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50여 개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절도 온전히 다 겪었습니다. 다만 그 2, 3년 동안 잘 이렇게 체력을 다져서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올해에는 저희가 인도에서만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장에 들어가는 주방 자체를 작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주방 자체로 매장으로 만드는 푸드코트형 매장들이 가장 좀 많이 있고요. 그 매장을 이제 한 15평 되는 공간 안에 집어넣어서 한국에서 되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하기 좋게 만든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요. 그 주방은 작지만 홀을 좀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레스토랑의 쉐이크쉑버거 같은 형태의 플래그십 매장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방 자체를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저희가 엑스고피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푸드코트 형태, 저희 가장 흔한 고피자의 매장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100여 개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워낙 투잡이나 공간의 제약이 적다 보니까 처음에 멋지게 시부야 같은데 혹은 방콕 중심가에 큰 매장을 오픈해서 큰 렌탈을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작은 매장들로 시작해서 매장 하나하나 돈을 벌면서 확장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영 사업을 해외에서도 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100호점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가맹 사업은 저희도 한국에서 일반적인 가맹 사업자들이 하듯이 똑같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매장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파워가 좀 생기고 인지도가 생기면서 요즘 시도하고 있는 그런 월 매출 1억 이상의 그런 대형 매장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작했던 푸드트럭이나 여러 가지 부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재미있는 형태의 매장이 저희가 매장을 굉장히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이 매장을 설치할 수 있겠다, 매장을 그냥 솔루션처럼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재작년부터 이제 CGV에 저희 매장을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CGV가 저희의 가맹점주거든요. 저희 매장을 약 20개 운영하는 최대 가맹점주, 다점포 점주님입니다. 그래서 CGV 주요 이제 용산, 영등포, 왕십리 같은 곳에 가시면 이제 팝콘을 사실 때 고피자를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뚫고자 했던 거는 이제 편의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피자가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고 여럿이서 먹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냉동 피자 시장이 사실 컸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냉동 피자 시장이 아직도 한 1,500억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냉동 피자는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중간 어딘가에 고객들이 저렴하지만 퀄리티는 일반 레스토랑 수준의 퀄리티의 피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피자를 구워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냉동 피자 시장이 크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흡수를 하고 또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이 축소하는 부분도 우리가 일정 부분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편의점과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GS25와 시도를 해서
성공적인 파일럿을 마치고 올해 5월부터 이제 출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만 250개를 출점을 했고요. 이제 이번 달에 350개를 더 출점을 해서 이번 달 말이 되면 약 600여 개, 그 다음에 연말까지 2000여 개 매장으로 확대를 합니다. 이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 매장이 GS25에서는 40cm거든요. 요 단상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 저희 피자 모형과 메뉴판이 들어가고 뒤에 저희가 직접 제조한 이제 소형 오븐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파베이크 도우에 토핑만 올려서 냉동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은 점원이 이제 그 냉동 피자를 꺼내서 여기에 5분 동안만 구우면 바로 뜨거운 피자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카드사 할인을 하면 거의 4,000원에서 5,000원에 피자 한 판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GS에서 예상했던 판매량보다 약 한 4배에서 5배 정도 판매량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연내 1,0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해서 연말까지는 2,000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피자 매장의 물리적인 한계를 사실 뛰어넘음으로써 이렇게 GS25라는 거대한 리테일 체인에 저희 매장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저희 매장이 아니라 GS가 이 기계부터 이 간판부터 모든 걸 구매해 가시거든요. 그리고 GS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피자를 굽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피자 솔루션이 됐다라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을 국내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편의점들, 해외 슈퍼마켓, 해외 영화관까지 이제 확장을 쭉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태국의 그 세븐일레븐을 다 소유하고 있는 CP그룹도 저희 회사에 이제 크게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피자는 이제 연내에만 약 2,500개의 매장 혹은 세일스 포인트를 가진 피자 브랜드가 돼서 국내에서는 가장 접근성 있는 피자 브랜드로 발돋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런 모델을 해외로 크로스보더로 쭉 펼쳐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접근성 있는 피자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해외 인력부터 국내 인력들이 다 현지화돼서 해외 법인들을 저희가 직접 해외 법인장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전이 피자 에브리웨어 컴퍼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세 분과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진행자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죽으로 한식 세계화를 이룬 죽 이야기 이명서 대표님께서 오늘 토크 콘서트에 또 오늘 진행자로 함께해 주시길 텐데요. 우리 진행자님과 그리고 세 분의 발표자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 이야기 대표이사 임영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회원사들 관리하고 또 대정부 또 우리 프랜차이즈 협회의 그 출입 기자분들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원래 20분 동안 먼저 우리 업체들이 발표하고 제가 60분을 이렇게 원래 토크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 너무 좀 길어져 가지고 토크를 좀 많이 이렇게 줄여야 되는 지금부터 30분 정도 해야 돼서 핵심적인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그 해외 진출을 위해서 사전에 해외 진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설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외 진출 희망 국가를 보니까요, 당연히 동남아시아가 높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미, 캐나다, 그리고 중화권, 그리고 일본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베트남이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다음은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그 국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그런 속해 있는 국가들이 우리 한국에서 진출을 많이 그 공략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뭐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의 애로사항을 한번 알아봤더니요.
저희도 마찬가지 겪었던 것들인데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현지 파트너의 선정. 계속 우리 그 업체 세 분 패널들이 얘기하시지만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인 그 국제 가맹으로 갈 것이냐 이런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간다라면 어떤 파트너사를 만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그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진출 전략 수립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통관 및 수출, 그리고 현지 법률 리스크, 유통 물류 문제, 그다음에 그 현지화, 그래서 메뉴를 어떻게 현지화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매장 및 인력 운영, 비용 절감, 마케팅, 현지 시장 조사 방법, 현지 정보 부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싶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미 그 패널 분들께서 그 발표한 내용에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업체들한테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2008년에 주기하기가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중국에서 1호점을 오픈을 하고요. 중국에서 46개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3개, 홍콩에 2개, 대만에 하나, 그리고 일본에 하나, 그리고 베트남에 2개, 미국에 5개, 이렇게 해서 약 한 60개의 매장을 해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때 한번 굉장히 힘들었고, 두 번째 코로나에 완전히 46개 매장이 붕괴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해외 진출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투자가 되더라도 정말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처럼 단단하게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저처럼 모래성처럼 이렇게 급하게 가잖아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한테 제가 그 해외 진출에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위주로 질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통적인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브랜드별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해서 좀 그 얘기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우리 킹콩 부대찌개 먼저 얘기하셨지만 해외 진출한 국가가 현재 3개씩인가요? 네, 현재 지금 계약되어 있는 곳은 5군데고요. 예. 5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좀 이제 법령상의 문제로 인해서 좀 해지가 될 것 같고, 4개 계약된 곳 중에서 매장이 오픈한 곳은 현재 2군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피자는 아까 600개라고 그랬는데 국내가 이제 GS까지 하면은 450개고요. 이제 해외가 약 12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 같이 우리가 이 토크쇼를 했는데 그때보다 매장이 훨씬 많이, 거의 3배 늘으신 것 같은데요. GS 때문에라서요. 뭐 그냥 순수한 로드샵 매장으로 하면 약 한 220개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가 같이 여기 패널 나오신 브랜드들은요, 뭐 해외 나가고 매장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막 이제 그 진출해서 성장으로 가려고 하시는 업체들 위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뭐 브랜드가 막 몇십 개씩 나가 있는 데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벌써 이제 한 단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막 진출하는 브랜드들 3분을 모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초기 이제 막 이제 해외에 지금 진출하시는 우리 로버트 치킨의 그 강지영 대표님 나오셨는데, 우리 로버트 치킨은 몇 개 매장이? 라우트 치킨은 한국에는 10개 정도 있고 해외에는 지금 이제 3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는? 3개. 근데 아까 이제 특이한 게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이제 막 해외로 진출한 로봇을 하다가 치킨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게 해외 진출한 그런 그 이유, 뭐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를 하기도 하지만은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튀기는 쪽을 저희가 뭐 튀김 로봇 하면 어디 이렇게 생각나는 회사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회사인 건데, 이걸 잘 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희가 매장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라부트 치킨이거든요. 근데 해외에 계시는 저희 점주님들이나 아니면은 문의를 주시고 저희 계약을 하신 분들은
그 로봇과 라부터 치킨을 분리하시지 않으시고 라부터 치킨을 해야 로봇이 살 수 있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시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우리 고피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해외를 진출하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뭐 사례들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먼저 지금 뭐 인도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우리 고피자 많이 나갔잖아요. 진출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방을 잘 싸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파트너 선정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직접 가다 보니까 사실 어떤 준비를 해도 가면 이제 두들겨 맞거든요. 그래서 가는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첫 매장 하실 때 마음으로 그냥 완전히 이제 새로운 도시나 뭐 새로운 국가지만 첫 매장을 성공시킨다라는 심정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매장을 내는 게 직접 내면은 뭐 우여곡절이 당연히 많죠. 다만 그 첫 매장을 내는데 겪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그 첫 매장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교훈을 직접 얻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매장을 하면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을 할 때는 조금씩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보다는 직접 진출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첫 매장을 좀 작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첫 매장에서 많이 배워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보면서 점점 더 이제 현지화를 갖춰가는 그런 모델을 저희는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예전에 제가 막 해외 진출할 때 어떤 브랜드 대표이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외를 나가, 대기업들도 나가서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쉽게 나가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킹콩 부대찌개도 지금 뭐 사실 이제 해외에 이제 막 진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킹콩 부대찌개 이종근 전무님 보실 때는 해외 진출하는 데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굳이 꼭 우리 브랜드가 해외에서 먹힐까라는 그런 고민보다는 사실 요즘 저희가 뭐 카레 브랜드라든가 중식 브랜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가서 소위 말하는 한국에 있는 중식집을 가서 현지인들한테 너네들은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한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짜장면이나 짬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 동일한 메뉴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한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통용하고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식이다 보니까 겁먹지 않고 먼저 나가서 부딪히다 보면은 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고려한다는 부분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는 것보다는 먼저 나가서 경험하고 자꾸 보다 보면은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근데 먼저 앞서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부딪히는 게 고민을 훨씬 더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을 좀 이상하게 드린 것 같지만, 네, 뭐 다 도움 됩니다. 제가 2008년에 저희 주기하기가 진출하고, 저는 이제 해외에서 거의 반 이상을, 3분의 2 정도는 해외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진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거의 국내가 다 망겨지더라고요. 부사장 체제로 갔는데, 훈련됐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오너만큼 그런 절박하거나 생존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표님들이 해외를 나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해외 전문 담당이나 TF팀이 있는지, 우리 이종근 킹콩 부대찌개 전문의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는 좀 다행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가 직접, 저희는 동업입니다. 3명이 동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 제가 사실 해외를 제일 많이 나가서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영어를 많이 못하고 해외 나가서 외국어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메뉴 개발하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두바이 쪽에서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브랜딩 해서 저랑 같이 둘이서 해외 쪽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되게 궁금한 게, 우리 다음 고피자의 임재원 대표님은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 되게 많이 가 계신데 국내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해외 누가 전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신규 국가를 개척할 때는 뭐 저도 당연히 가고요. 이제 저희 해외 사업 본부에서 어디든 보내도 기본 한 6개월씩 그 참아낼 수 있는 몇 명의 용사들이 있거든요. 그 용사들이 없었으면 못 해냈을 텐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저랑 가서 첫 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우당탕탕하면서 그냥 뭐 엉망으로 첫 매장, 두 번째 매장, 보통 한 세 번째 매장까지 냅니다. 그때까지 보통 한 그렇게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저희 매장이 작기 때문에 한 2억, 3억 정도도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1, 2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세 개 매장을 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나라에서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한 10년에서 20년 경력 가진 법인장이 될 만한 혹은 뭐 최소한 운영팀장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현지에 있는 저희 매장으로 데리고 가고요. 이 매장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 만든 쇼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당신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지 사람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들을 말해봐라, 기여해봐라 하면 막 이제 신이 나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중점으로 이제 현지 팀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2년 정도 그런 실무진, 뭐 한 팀장급의 인원이 저희랑 같이 우당탕탕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 5호점에서 10호점까지 가게 되고요. 그때쯤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들면 진짜 제대로 된 이제 법인장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장이 채용이 되면 그 사람이 온보딩을 잘 할 수 있게끔 6개월 동안 이제 특별 케어를 하고요. 특별 케어라 하면 뭐 한국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제가 가기도 하고 매일 통화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전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 진출해 있는 국가가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있는데요. 네 국가마다 각각의 이제 법인장들이 있고 그 법인장들은 현지 사람들이고 현지 외식업 경력이 이제 20년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팀을 새로 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해외 직원이 4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사람들이 결국 현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 배 안에, 우리 차 안에, 우리 비행기 안에 탈 수 있게끔까지 온보딩 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진출했을 때 우리 한국은 식당을 하면은 보통 신고거든요. 다 준비해놓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미국은 허가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고 몰라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목수일을 좀 해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주머니 들고 다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주방을 다 했는데 다 뜯어내래요. 나중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대충 이렇게 해갖고 목공하고 타일 붙이잖아요. 거긴 스텐을 안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다 알고 났더니 이제 오픈하면 되나 했더니 화장실에 장애인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뭐 계단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저도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한 6개월 걸려야 될 게 거의 1년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강지영 대표님도 똑같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미국을 많이 안 가고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사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많이 생겼었는데 주마다의 법도 다 다르고 코드가 다 다르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는 가는데 실제로 경험해본 거는 완전히 처음이었어서 제가 미국에 작년에 있었던 체류 기간만 다 합치게 되면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또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 없이 뭔가 저는 어떻게든 박으면 된다, 이마로 박으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있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생각이 바뀐 게 전략이 없이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계속 6개월째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이것저것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CO라고 하는데 받아야 되는 그런 뭐 인스펙션도 받아야 되고 뭐 등등등에 해서 3가지 3종을 꼭 받아야 되는데 3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받고 중간에 받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받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끝나고 나서에 이제 3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명 직원을 그냥
저는 용사가 한 명이어서 한 명을 이제 보내고 그분이 이제 맨날 카톡으로 저한테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주시고 뭐 줌 미팅은 거의 매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걸로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오래 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각오를 하고 있고 현지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사장이 그 매장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굉장히 간단한 법칙인데 그걸 제가 계속 무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래 나가 있을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제가 경험 삼아서 보니까 직원을 해외에다 파견을 시켰더니 너무 절제하지 못한 그런 방탕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제가 나가 있으니까 후방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출할 때 이거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좀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제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임재원 그 고피자 네.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시간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 저희가 3시 30분까지인데요. 저희도 궁금한 질문들을 좀 안 될까요? 지금 10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행 측에서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궁금증으로 지금 눈빛이 이글이글 타고 계신데 혹시 질문을 받아주시면 진행자님께서 받아주시면 저희가 손을 들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 사실은 진행하는데 이제 아주 날카로운 비수적인 그 질문하려고 준비를 엄청 했는데 제가 저희 기회를 놓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질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네 이쪽 마이크. 네. 피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해외 많이 나가 있으니까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마이크 대시죠. 저 뒤에가 안 들리셔서요. 예. 그 제가 고피자 대표님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방콕하고 싱가포르에서 보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5분기하고는 좀 다르고 컨셉이나 이런 캐치프레이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국내와 해외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의 매장 수가 제일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우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두 번째 궁금하고, 세 번째 궁금한 거는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나가는 거는 몰라서도 있긴 하지만 나의 리스크에 대한, 중소기업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건데 직접 진출했을 때는 오버헤드 코스트가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내하면서 싼 피자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시는지, 사실 이 부분이 좀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주방에 이제 들어가는 뭐 식품공학이나 기계공학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모듈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장들은 뭐 로봇이 들어가고 어떤 매장은 화덕이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매장 사이즈와 현지 사정에 맞춰서 그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좋은 경쟁력인데요. 모든 매장에서도 파베이크 도우나 저희가 만든 오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는 저희 뭐 인도네시아와 태국 질문 주셨던 것 같은. 싱가포르랑 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푸드코트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한 3평에서 4평짜리로 꾸리기 때문에 로봇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셨던 저희 도우나 저희 화덕과 이제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만 들어가고요. 그런 매장들에서 지금 한류가 뭐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K 피자 컨셉을 강화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팔지 않는 한국식 사이드 메뉴도 판매를 하고 뭐 조금 더 한국적인 토핑이 올라간 피자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이제 K 컨셉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더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코리안 피자라는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리스크 관련인데요. 당연히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하시면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없기 때문에 상대 파트너,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나 현지에서 우리 브랜드가 망가지는 거 말고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인 금전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한테 조금 더 이제 비용을 많이 쓰게끔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논의를 해보면 이왕이면 좀 좋은 쇼핑몰에 이왕이면 좀 멋지게 매장을 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 매장이 안 되면 사실 우리 매장이 안 되거나 우리 직원들이 잘 못한 것보다도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덜 속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뭔가 첫 판부터 잘 안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매장에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좀 자신감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매장도 안 되면 결국 세 번째 매장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이 방법이 당연히 더 크지만 저희는 우리 거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잘 되려면은 저는 최소 2, 3년 동안은 계속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끈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감내할 체력이 있지만, 저희가 진출하고 있는 국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각 국가로 사용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매장,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의 기본적인 투자비와 크기를 좀 줄이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저희 인도에도 도우 공장이 있습니다. 네네, 인도네시아에도 도우 공장이 있지만 인도에도 있고 태국에도 이제 고칠 예정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특정 그 매장 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매장 수까지는 공장에서 충분한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파베이크 도우는 생산하는 곳이 곳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현지 인건비나 완전 자동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 투자비 면에서 그래도 경제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자님의 소속과 저희가 조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울러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피자한테 질문이 나와서 이제 몇 가지 왜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진출하면서 성공 사례니까요. 지금 고피자는 여러 국가에 나가 있는데요. 그 국가별로다가 어떻게 계약이 마스터 프랜차이즈인지 아니면 가맹 계약인지 직영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7개 국가에 나가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한국을 빼면은 해외는 6개국이고요. 그 중에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은 저희가 100% 자회사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일본에 매장이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저희 투자사에서 운영하는 그냥 뭐 일반 가맹 매장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양대 산맥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적인 그런 문화의 아이템의 피자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7개국에 한국에서 나가고 있는 뭐 물류가 있으신가요? 네, 초기에는 대부분이 나가고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초기에는 거의 95% 이상이 나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첫 매장, 두 번째 매장, 계속 제가 3개 매장을 말씀드리는데 한 3개 매장까지는 원가율이 보통 50%를 넘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를 잘 계산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초기 매장 이제 한 50%에서 뭐 60%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한 10개 정도 가면은 이제 40%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한 30개 매장 정도 돼야 이제 30% 중반에서 초반까지 떨어뜨리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지 물류를 이제 거의 한 80%, 90%로 쓰기 때문에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나가는 물류는 냉장, 냉동, 상온 중에 대부분 어떤 제품들이죠? 저희는 이제 도우가 냉동이기 때문에 냉동이 가장 많고요. 다만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고기류는 갈 수가 없어서 고기류는 이제 처음부터 현지 소싱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냉동 제품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소스류랑 핵심 식자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 제가 여기 저쪽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아구찜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상훈입니다. 킹콩 부대찌개 전문님께 질문 있는데요. 네. 그 해외 진출할 때 상표 등록 관련해서요. 저희는 인생아구찜이라는 한국어 이제 고유 한국어인데, 만약에 중국 진출하게 되면은 뭐
중국어로도 상표 등록을 하는지, 뭐 미국 진출하게 되면은 미국 그 영어로도 이제 두 가지 다 상표 등록을 하는지, 좀 어떻게 지금까지 상표 등록 해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킹콩이라는 영문 이니셜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된 그 문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상응하는 그리고 의미에 부합하는 그것을 중국은 등록을 하고요. 다른 나라는 저희가 지금 킹콩이라는 영문 그리고 킹콩 부대찌개라는 한글도 도형 형식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이니셜을 따서 너무 길어지는 그 킹콩 그 부대찌개라고 하는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펠링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앞 이니셜만 따서 킹부라는 것도 따로 상표를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킹콩이라는 그 브랜드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나라를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킹부라는 브랜드를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문 네임하고 한글 그 두 가지 같이 등록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킹콩 부대찌개의 이종근 전무님한테 질문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그 글로벌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도 해외에 죽 갖고 나갔는데 사실 죽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다른 걸 넣었더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두 번째는 뭐 닭갈비 이런 게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글로벌 분과위원장님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보시니까 어떤 아이템들이 해외에 나가면 잘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 중에? 일단은 제가 그 매 분기마다 이제 박람회를 나가면서 느꼈던 것들은요. 제 옆에 계신 두 분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가장 핫하고 제일 잘 먹힐 것 같고요. 사실 떡볶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장 표현하기에는 한식이 좀 그나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앞에 나왔었던 이제 떡볶이, 피자 그리고 이제 김밥 가장 요즘 많이 그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도 비빔밥. 사실 이런 것에 가까운 부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드라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식 그리고 그 한국 음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찌개는 아무래도 그 육수가 사골이나 이런 걸 것 같은데요. 해외에 이제 사골 같은 게 수출이 안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죠? 저희는 좀 닭육수로 베이스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소고기 관련된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할랄이라는 부분들도 걸려 있을 수 있다 보니 닭육수 중에서 가장 이제 할랄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 양념하고 그리고 육수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희가 느낄 때는 90% 이상은 비싸게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소고기 사골 육수는 통관에 문제가 있는데 닭 육수는 괜찮다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예, 여기 앞에 오시죠.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남산 돈가스라는 브랜드 운영 중인 SMJ 컴퍼니의 이상필 대표입니다. 저희가 그 고피자 대표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해외에 지금 이제 자회사를 지금 설립을 여기저기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현지인 지분이 뭐 한 60% 이상이나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네. 그 동남아 국가들 특히 이제 중화권에 영향을 받은 특히 인도네시아나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50%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다만 이제 현지의 그 법무법 한인들이 하는 또 법무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꽤 큰 데들이 있는데 뭐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지 홀딩스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이제 50대 50으로 하게 되고요. 현지인과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50%, 우리 회사에서 50%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컴퍼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홀드코랑 업코가 이제 따로 있게 되고요. 그 홀드코에 있는 그 50% 현지인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인장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 홀드코가 업코에 갖는 그 어떻게 보면 파워가 이제 50%고 또 거기서 50%만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법인장이 뭐 나쁜 마음을 먹어도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법인장과는 이제 별도의 계약서를 써서 뭐 뭔가 잘못됐을 때 이제 모든 이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퇴사를 하겠다 뭐 이런 뭐
정확히 합법적인 일들이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나가면 뭐 중국 나가도 뭐 태국 나가도 인도네시아 나가도 무조건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뭐 미국 회사들도 유럽 회사들도 너무 많은 외자 회사들이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이런 방식으로 홀커 압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만 컨택하셔도 충분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 저기 뒤쪽에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 이비가 푸드의 해외 사업팀 담당하고 있는 김충일 팀장이라고 합니다. 킹콩 부대찌개 전문님께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공장 설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만 쪽에 자체 공장 물류랑 육수 부분 담당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고민이 어떤 허브 센터 어느 국가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국가에다가 같이 통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물류 생산 공장에 대해서 추가 활용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공장을 따로 해외에 갖고 계신 분은 도우 공장 하고 있습니다. 예, 임재 대표님 그럼 여쭤보는 게 그러면은 그 공장 하나 가지고 다른 국가까지 커버할 생각으로 생각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해상물류를 대부분 쓰다 보니까 이제 해상물류의 기간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물류 대란이 났을 때도 뭐 그냥 항구에서 막 3개월씩 막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해상물류의 텀을 짧게 가져가는 게 무조건 안전합니다. 그리고 뭐 거리가 짧을수록 당연히 더 저렴하고요. 다만 이제 현지에 공장을 지으실 때 한 가지 뭐 당연히 이제 법규 관련해서 위생 관련해서 완전히 이제 다른 그 나라기 때문에 잘 하셔야겠지만 무조건 바다 근처에 하셔야 된다. 다른 나라로 수출하실 거라면. 왜냐하면 현지 물류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콜드체인이 한국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 콜드체인에 대한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막상 배를 띄우는 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단가라는 게 있는데 현지 물류는 완전히 이제 그 업앤다운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처에 무조건 하시고 특히 이제 냉동 물류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정말 짜잘한 팁으로는 저희도 그냥 처음에 부지만 보고 뭐 동네만 보고 이제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저 끝에서 너무 좁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공장 앞에 길은 넓은데 막상 거기를 가기 위한 길들이 너무 좁아서 뭐 5톤 트럭이 못 들어간다든지 막 이런 황당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꼭 가보시고 40피트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 폭인지 이런 것들 굉장히 골 때리게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시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중국에다 공장을 했었는데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간 가맹점을 빨리 스피드하게 확보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핵심 원료는 한국에서 가고 거기나 해외에도 다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공장을 찾아 나서는데 발품을 파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직접 공장을 하거나 거기에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중에 부담으로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우리 그 치킨 쪽에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여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늘 집중적으로 두 분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 로봇으로다가 치킨을 튀겼을 때 해외 그 고객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뭐 신기해하나요? 뭐 퍼포먼스 같은 걸 느끼나요? 뭐 박람회나 이런 데 나갔을 때 그 저희가
미국에 있는 박람회도 나가봤고 동남아에 있는 박람회도 나가봤는데 당연히 이제 구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미국 쪽 박람회가 사실 그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어 그냥 어뮤즈먼트로는 되게 좋은데 이제 가격을 이야기를 하면은 현실감이 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인력난과 인건비를 대체하는데 인력난과 인건비가 모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차 사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로봇을 사는 돈으로 차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로봇을 잘 쓰실 수 있는 고객들은 아직은 저희가 생각하는 고객들은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에 있는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쪽에 있는 고객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튀기고 있는 그런 것들 뭐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편의점이나 해외에 있는 뭐 이것저것 다 튀기거든요. 뭐 요것 같은 경우는 피쉬앤칩스도 튀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현지에 있는 고객들의 반응 이런 것들 다 좀 긍정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덜 들어가니까 오히려 좀 균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K-팝에 이어서 뭐 K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후에 뭐 K 푸드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또 한국 그 푸드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한국 음식이 한국 프랜차이즈가 해외에 나가는데 되게 좋은 시기를 이제 시작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프랜차이즈가 해외를 진출할 때 너무나 리스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트너를 만날 것이냐, 또 계약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현지에다가 어떻게 현지화를 시킬 것이냐, 그곳에서 물류를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이냐,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를 갖다가 미리 어떻게 출연할 거냐, 이 정말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다 이야기 못 나눈 부분들은 우리 프랜차이즈 협회를 통해서 그런 쪽에 궁금한 분야를 좀 더 잘하고 있는 데를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농림부나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K 프랜차이즈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어떤 거가 있는가를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패널로 출연해 주신 우리 이종근 킹콩 부대찌개 전무님, 그리고 임재원 고피자 대표이사님, 강지영 로버트 치킨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초기에 업체들 소개가 좀 많아서 질의응답이 좀 많이 부족했지만 부족한 건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